안녕하세요. 가상관계 홍익필 변호사입니다. 이번 시간에는 개인회생, 보전처분과 중지, 금지명령, 포괄적 금지명령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먼저 보전처분입니다. 법원은 개인회생 절차 개시 신청일로부터 한 달 이내에 개인회생 절차의 개시 여부를 결정하도록 되어 있으나 개시 여부를 심리하고 있는 단계에서 채무자가 모든 채권자들을 위한 담보이자 회생의 기초인 재산을 은닉 또는 처분하거나 이해관계인이 권리행사가 세도하는 등 혼란이 생기고 이해관계인 간에 불공평이 발생해 영업이 계속이 곤란하고 회생의 목적을 달성 없는 상황이 발생할 수가 있겠죠. 이러한 사태를 방지하기 위하여 법 592조 제1항은 법원은 개인회생 절차 개시 결정 전에 이해관계인이 신청에 의하거나 직권으로 채무자의 재산에 대하여 가압류 가처분 그 밖에 필요한 보전처분을 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보전처분의 신청권자는 이해관계인이라고 표현하고 있어서 채무자가 포함되는지에 관한 의문이 있을 수 있지만 보전처분 신청은 법원의 직권 발동을 촉구하는 성격이 강한 점, 이해관계인이 권리행사가 세도하는 상황에서 채무자도 변제금지 등의 보전처분을 받음으로써 원활한 개인회생 절차 진행을 도모할 수 있는 점 등을 고려해서 이해관계인에는 채무자도 포함된다고 해석하고 있습니다. 채무자도 신청할 수 있다는 얘기죠. 보전처분의 시기, 보전처분은 개인회생 절차 개시 결정 전에 하나에 발할 수 있습니다. 개인회생 절차가 개시되면 보전처분의 효력은 소멸하는 것으로 해석된다고 합니다. 법원은 보전처분의 신청이 있는 경우에 특별한 사정이 없나 지체 없이 그에 관한 결정을 해야 됩니다. 보전처분의 대상은 보전처분은 개인회생 절차가 개시된다면 개인회생 재단에 속하게 될 일체의 재산을 그 대상으로 하고 채무자 외의 제3자의 재산은 대상이 될 수가 없습니다. 현재 제3자 명의의 재산인 이상 향후 부인권 행사를 통하여 채무자 명의로 회복될 수 있는 재산에 관하여도 장래 부인권 행사의 결과를 전제로 한 보전처분 신청을 할 수는 없습니다. 현재 채무자의 재산만 할 수 있습니다. 보전처분의 내용은 우리가 민사집행법에 나오는 가압류, 가처분 그 밖에 필요한 보전처분입니다. 그 예로 유체동산, 부동산, 채권 등에 대한 가압류 가처분, 상업장부의 열람, 보관의 가처분이나 처분금지, 차제금지, 변제금지 등 채무자에게 일반적 부작위, 어떤 행위를 하지 말도록 명하는 가처분 등을 들 수 있으나 법원의 보전처분 필요성에 따라 그 내용을 정할 수 있습니다. 이 기재 양식은 나중에 한번 보겠습니다. 보전처분의 효력, 채무자가 보전처분에 반하는 행위를 한 경우 상대방이 악의인 경우에는 개인회생 절차에 관계해서 그 행위는 무효입니다. 처분금지 보전처분이 등록에 의하여 공시된 이후에는 개인회생 절차에서 양수인이 그 재산의 취득으로 대항할 수 없습니다. 보전처분의 내용에 반하는 행위라도 법원의 허가를 받았을 때는 이를 할 수 있습니다. 이런 행위에 대한 허가 신청이 있는 경우 그 허가 여부는 법원의 재량에 속하는데 채무자가 하고자 하는 행위 내용이 재산의 산일방지, 회생의 도모, 모든 이해관계인 간이 공평이라는 보전처분제도의 목적에 배치되는지 여부, 그 불가피한 정도 이런 걸 고려해서 신중하게 결정해야 된다고 합니다. 채무자가 보전처분에 위반한 경우에는 신청이 성실하지 아니한 때 해당한 것으로 보아 개인회생 절차 개시 신청이 기각사유가 될 수 있습니다. 채무자는 개인회생 절차의 개시 결정이 있기 전에는 자유롭게 신청을 취하할 수 있으나 보전처분을 받은 후에는 법원의 허가를 받아야 신청을 취할 수 있습니다. 보전처분의 효력이 언제까지 존속하는가 안에서는 견해가 갈린다고 합니다. 개인회생 절차가 개시되더라도 인가된 변제계획에 다르게 정하지 않는 한 채무자는 개인회생 재단을 관리하고 처분할 권한을 가지게 되므로 재산의 산일방지, 회생의 도모, 모든 이해관계인 간의 공평이라는 보전처분의 목적을 충분히 달성하기 위해서는 변제계획 인가 여부에 관한 결정 시까지 보전처분의 효력이 존재하는 것으로 해석하는 견해가 있고요. 그러나 법제 590조 1항에서 보전처분을 할 수 있는 시기를 개인회생 절차 개시결정전으로 제한하고 있고 법 580조 제2항에서 개인회생 절차 개시결정에 형성되는 개인회생 재단의 관리 처분은 채무자에게 귀속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있으므로 보전처분은 개인회생 절차 개시 신청에 관한 결정이 있을 때까지만 효력이 존속하는 것으로 봅니다. 그래서 개인회생 절차 개시가 되면 보전처분은 효력이 없는 걸로, 보전처분 이후에 사정 변경에 의해 보전처분을 그대로 존속시키는 것이 부적당하고 인정되는 법원은 변경 취소할 수 있습니다.
송달, 등기 등록, 즉시 항고 할 수 있고요. 집행정지 효력이 없고. 그래서 이번 시간에는 이제 보전 처분을 했는데, 사실 중요한 건 이제 중지 금지 명령입니다. 개인회생 절차 개시 신청이 있는 경우에 필요하다고 인정되는데, 법원은 이해관계인이 신청에 의하거나 직권으로 개인회생 절차의 개시 신청에 대한 결정 시까지 채무자에 대한 회생 절차 또는 파산 절차, 개인회생 채권에 기하여 채무자의 업무 및 재산에 대한 강제 집행, 가압류 또는 가처분, 채무자의 업무 및 재산에 대한 담보권의 설정 또는 담보권의 실행 등을 위한 경매. 4. 개인회생 채권을 변제받거나 변제를 요구하는 일체의 행위, 소송행위는 제외합니다. 5. 국세징수법 또는 지방징수법에 의한 체납처분, 국세징수에 의한 체납처분 또는 조세담보를 위하여 제공한 물건의 처분에 관해 중지 또는 금지를 명할 수 있습니다. 이 중지 금지 명령은 보전 처분과 함께 개인회생 절차 개시 결정 전에 강제적인 권리 실현 행위 등을 금지함으로써 재산의 산이를 방지함을 목적으로 하는 제도입니다. 중지 금지 명령은 주로 개인회생 채권자, 담보권자 등 제3자에 대하여 강제적인 권리 실현 행위를 금지하는 거죠. 채무자 재산이 보전을 도모하려는 것임에 비하여 후자, 보전 처분은 채무자 자신에 대해 일정한 행위를 제한함으로써 재산의 상위를 방지하는 점에 차이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보전 처분은 채무자의 행위를 금지하는 것에 방점을 두고, 중지 금지 명령은 채권자에 의해서 채무자의 재산이 경매당하거나 강제 집행당해서 보전 처분, 개인회생이 실효성이 없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서 방점이 틀린 거죠. 실무상 보전 처분은 아까 저희가 읽은 보전 처분 거의 이용되지 않는데, 중지 금지 명령 신청은 아주 활발하게 이용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중지 명령이 중요하죠. 법원은 보전 처분 또는 중지 금지 신청이 있는 게 특별한 사람이나 지체 없이 그에 관한 결정을 해야 된다고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실무상 보전 처분은 거의 이용되지 않고 중지 금지 명령이 대부분 하고 있다. 신청권자는 이해관계인하고 되어 있는데 채무자가 포함되지 않은 예문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보전 처분에서 같이 채무자가 금지 명령 할 수 있습니다. 중지 금지 명령. 요건, 법원은 개인회생 절차에 개시 신청이 있는 경우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때에 중지 명령 또는 금지 명령을 발행합니다. 개시 신청이 있는 경우,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 필요하다고 인정한 때는 절차의 개시를 허용하거나 절차의 진행을 그대로 두면 개인회생 절차 개시 신청 당시부터 개인회생 절차 개시 결정까지 사이에 채무자의 재산이 처분되거나 또는 채권자 간에 불공평한 결과가 발생하여 채무자의 회생에 장애가 될 가능성이 높은 경우를 말합니다. 중지 또는 금지할 수 있는 절차 또는 행위가 뭐가 있을까요? 1. 회생 절차 또는 파산 절차. 그래서 개인회생 절차가 가장 우위에 있다 그랬죠. 회생 절차는 개인회생 절차와 양립할 수 없죠. 파산 절차는 개인회생 절차와 대조적인 목적을 가지고 있으므로 중지 또는 금지할 수 있도록 한 겁니다. 이거에 의해서 우리나라 도산법은 개인회생 절차가 가장 우선시 되는 겁니다. 그 다음에 회생 절차, 그 다음에 파산 절차입니다. 그 다음에 강제 집행, 가압류, 가처분, 담보권의 설정 또는 담보권의 실행 등을 위한 경매 절차. 개인회생 절차 개시된다면 개인회생 채권으로 될 채권에 기하여 채무자의 업무 및 재산에 대하여 행해지거나 행해질 강제 집행, 가압류, 가처분과 채무자의 업무 및 재산에 대한 담보권의 설정, 담보권 실행 등에 의한 이게 임의경매죠. 중지 또는 금지할 수 있습니다. 환치권에 기한 것이거나 개인회생 재단 채권이 될 채권에 기한 절차는 중지 또는 금지할 수 없습니다. 개인회생 절차의 특성상 주로 중지 금지 명령이 대상이 된 절차는 채무자의 장래 급여에 대한 압류 및 추심 명령 또는 압류 및 전부 명령이죠. 이 주로 급여에다가 많이 하잖아요. 그쵸? 그런데 중지 금지 명령이 있기 전에 채무자의 장래 급여 채권에 대해 이미 유효한 전부 명령이 받아져야죠. 확정된 경우에는 그 전부 채권자가 채무자의 장래 급여 채권을 이전받음이 일어나요. 개인회생 절차 진행에 어려움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이래서 특칙으로 616조를 마련했죠. 전부 명령에 대한 특칙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즉 변제계획 인가결정이 있는 때는 채무자의 급료, 연금, 봉급, 상여금, 그 밖에 이와 비슷한 성질을 가진 급여 채권에 관하여 개인회생 절차 개시 전에
확정된 전부명령은 변제계획 인가 결정 후에 제공한 노무로 인한 부분에 대해서는 효력이 상실되고 변제계획 인가 결정을 인하여 전부 채권자가 변제받지 못하는 채권액은 개인회생 채권으로 합니다. 그래서 이제 새로 급여를 받게 된 부분부터는 이제 개인회생 채권이죠. 평등하게 변제를 받으는 얘기죠. 개인회생 절차에서 담보권자의 권리 행사는 제약을 받지 않은 것이 원칙이나 담보권의 실행에 의하여 생활이 기반이 되는 자산이나 영업이 계속적인 필수적인 자산이 환가된다면 개인회생 절차의 진행에 지장을 초래하고 채무자의 회생이 곤란하게 될 수 있으므로 법원은 채무자의 업무 및 재산에 대한 담보권 실행 등을 위한 경매 절차도 중지 또는 금지할 수 있습니다. 이게 개인 파산하고 차이점이죠. 개인 파산에서는 이 경매권자는 그 근저당권자는 별채권자는 개인 파산 절차에 의하지 아니하고 권리를 행사할 수 있죠. 임의 경매를 넣을 수가 있습니다. 근데 개인회생 절차에서는 담보권 실행 경매를 중지 또는 금지할 수 있습니다. 이것 때문에 개인회생 절차를 이용하는 경우도 많죠. 일단 경매를 중지하려면은 개인회생 절차 개시 신청하고 또 중지 금지 명령을 내려야 되죠. 이는 채무자가 담보권자의 사이에 변제 방법, 담보물건의 처분식이나 방법 등 간에 협상할 기회를 주고 채무자가 효과적으로 회생하기 위한 토대를 마련하기 위해서 필요하죠. 그래서 이게 담보권에 대한 대처가 개인회생하고 개인 파선 이게 차이점이 있습니다. 또 변제 또는 변제 요구 행위 593조 제1항 제4호 개인회생 절차가 개시된다면 개인회생 채권으로 될 채권을 변제받거나 변제를 요구하는 일체의 행위를 중지 또는 금지할 수 있습니다. 근데 소송행위는 금지할 수 없어요. 다중채무를 부담하고 있는 개인 채무자는 채권자로부터 심한 변제 요구를 받을 것을 제일 두려워하죠. 변제계에 따라 모든 채권자에게 공평하게 변제하기 위한 전제로서 일부 채권자의 변제 요구를 차단할 필요가 있으므로 채권자에 대하여 변제 요구를 하는 일체의 행위를 중지 또는 금지시킬 수 있도록 한 겁니다. 그 다음에 이제 국세징수법 또는 지방세징수법에 의한 체납처분 이건 공매도 포함합니다. 국세징수예 이건 4대 보험입니다. 체납처분 또는 조세 부담, 채무 담보를 위한 제공된 물건 처분 위 절차에 대한 중지 금지 명령을 하기 위해서는 징수의 권한을 가진 자의 의견을 들어야 됩니다. 의견조의 기재례는 양식과 같습니다. 다만 의견을 듣는 것으로 족하고 그 동의를 얻어야 하는 것은 아니므로 징수권자가 반대하더라도 법원은 필요하다고 인정되면 세무서장이나 국세징수권자의 반대에도 불구하고 중지 금지 명령을 내릴 수 있습니다. 의견을 진술할 기회를 주었음에도 불구하고 징수권자가 의견을 진술하지 아니한 경우에도 중지 금지 명령을 내릴 수가 있습니다. 이 규정에 위배하여 징수권자의 의견을 듣지 아니하고 중지 금지 명령이 발하해진 경우 그 명령의 효력에 관하여 무효설과 유효설이 있는데 이 효력 규정은 아니고 아니기 때문에 이건 유효설이 타당하다고 봅니다. 결국 의견을 듣지 않더라도 유효하다. 중지 금지 명령의 대상. 중지 명령은 이미 행하여지고 있는 개별적인 절차의 행위를 대상으로 합니다. 중지시키는 거죠. 이미 진행 중인 거를 중단하는 거죠. 중지 명령의 대상이 강제 집행 등이 개인회생 절차 개시 신청 전에 행하여진지 그 후에는지 불문합니다. 강제 집행 중지 명령 기재례가 나중에 나옵니다. 금지 명령은 채무자의 특정 재산에 대하여 장래에 행하여질 가능성 있는 절차나 행위를 그 대상으로 합니다. 실무상 금지 명령은 주로 채무자 소유의 유체동상과 채무자의 급여 및 퇴직금에 대하여 강제 집행, 가압류 또는 가처분, 개인회생 채권을 변제받거나 변제를 요구하는 행위를 대상으로 하고 있습니다. 중지명령은 이미 진행 중인 거, 금지명령은 장래에 행하여질 것을 대상으로 한다. 그 점에서 차이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중지금지명령의 효력. 효력 일반. 중지금지명령의 명령의 대상이 절차 또는 행위 중지 또는 금지를 명할 수 있습니다. 중지를 명한 경우에는 명령의 대상인 절차는 현재의 상태에서 스톱이죠. 중단되고 더 이상 진행할 수 없게 됩니다. 중지는 구체적인 절차가 계속하여 진행되는 것을 중단시키는 효력밖에 없으므로 새롭게 동정 절차를 신청하는 것은 상관없습니다. 그 절차를 중지하려면 새로운 중지명령을 얻어야 됩니다. 이에 반하여 금지를 명한 경우에는 금지명령이 대상인 절차를 새롭게 신청하는 것이 금지됩니다. 그래서 중지금지명령에 반하여 진행된 절차는 무효입니다. 68, 그쵸? 무효라는 거. 중지를 명한 경우에는 당해 절차를 더 이상 진행시키지 않는 효력이 있을 뿐이므로 이미 진행된 절차의 효력을 소급하여 무효로 만드는 것은 아닙니다. 중지를 명한 경우에는 당해 절차를 더 이상 진행시키지 않는 효력이 있을 뿐이므로
이미 진행된 절차의 효력은 유효하다는 얘기죠. 소급하여서 무효로 되는 건 아닙니다. 따라서 기왕이 집행된 압류 등의 효력은 그대로 유지됩니다. 중지명령의 결정은 민사집행법 49조 제2호가 정한 강제집행의 일시정지를 명한 취지를 적은 재판의 정본에 해당하므로 결정서 정본을 집행법원에 제출해야만 강제집행이 정지됩니다. 금지명령의 결정은 민사집행법 49조 제1호가 정한 강제집행이 정지를 명하는 취지를 적은 집행령 있는 재판의 정본에 해당하므로 마찬가지로 법원에 제출해야 됩니다. 그런데 금지명령은 대상인 강제집행 절차 등을 새롭게 신청하거나 변제 요구 등 특정한 행위를 하는 것이 금지되므로 금지명령의 효력 발생 시기가 문제됩니다. 이에 관하여는 채무자가 금지명령의 결정서가 송달된 때로부터 효력을 발생한다는 견해도 있을 수 있지만 포괄적 금지명령이 채무자의 결정서가 송달된 때로부터 효력을 발생한다고 규정하고 있는 것과 달리 개별적 금지명령에 대하여는 그 효력 발생 시기에 아무런 규정이 없는 점, 결정과 명령은 고지에 의해 효력을 발생하는 것이 원칙인 점 등에 비춰보면 금지명령은 개인회생 채권자에게 송달된 때에 당해 개인회생 채권자에 대해 효력이 발생한다고 봄이 상당합니다. 알려야 된다는 얘기죠. 알아야죠. 개인회생 채권자가. 따라서 개인회생 채권자에 대한 송달 시기가 달라질 경우 강제집행 등의 금지 효력 발생 시기가 각 개인회생 채권자별로 다르게 된다는 점은 있습니다. 금지명령의 효력 발생 이후 특정 개인회생 채권자에 의하여 강제집행이 새로 개시된 경우에는 채무자는 금지명령 정본과 함께 그 개인회생 채권자에 대한 금지명령의 송달 증명원을 집행법원에 제출하여 집행처분의 취소를 구할 수 있습니다. 개인회생 채권자가 금지명령에 반하여 채무자에게 변제를 요구하는 행위를 한 경우에 개인회생 채권자를 제재할 수 있는 특별한 규정은 없습니다. 다만 일반적인 불법행위 법리에 따라 금지명령을 위반한 개인회생 채권자는 채무자에게 손해배상 책임을 부담할 수 있습니다. 채무자는 개인회생 절차의 개시 결정이 있기 전에는 자유롭게 신청을 취하할 수 있으나 중지 금지명령을 받은 후에는 법원의 허가를 받아야 신청을 취하할 수 있음을 유념하셔야 됩니다. 존속기간. 그럼 중지 금지명령의 효력을 가지는 것은 개인회생 절차 개시 신청에 관한 결정이 있을 때까지입니다. 절차 개시의 신청에 관한 결정이 있을 때까지입니다. 개인회생 절차 개시 결정이 있으면 강제집행 등의 절차는 당연히 중지 또는 금지가 됩니다. 따라서 개인회생 절차의 개시 신청이 기각되면 중지 금지 명령도 당연히 실효되고 중지된 절차는 다시 진행하게 됩니다. 593조 제3항. 이를 저지하기 위해서는 신청을 기각하는 결정에 대하여 즉시 항고를 하고 다시 중지 금지 명령을 받아야 됩니다. 개인회생 절차 개시 신청이 취하에 대한 법원의 허가 있는 경우에도 중지 금지 명령은 실효됩니다. 그 다음에 시효의 부진행. 중지명령이 있어도 당해 절차에 관하여 그때까지 행해진 행위를 소급하여 무효로 하는 것은 아니므로 회생 절차 참가, 파산 절차 참가, 강제집행, 경매 등에 의해 이미 발생한 시효 중단의 효력은 중지명령 후에도 계속됩니다. 법 593조 2항, 같은 조 제1항 5호의 중지기간 중에는 시효가 진행되지 않는다고 규정하고 있으나 이는 조세채권 담보를 위하여 제공된 물건이 처분해도 시효 중단의 효력이 있음을 확인하는 데 의미가 있을 뿐 체납처분에 관해는 주의적 규정입니다. 강제집행 등에 의한 시효 중단의 효력이 발생하기 전에 금지를 하는 금지명령이 발해진 경우 시효 중단의 효력이 있다고 볼 것인지 문제가 되나 600조 4항을 유추 적용하여 금지된 기간 중에는 시효가 진행되지 않는다고 봄이 상당합니다. 한편 포괄적 금지명령이 있는 때는 그 명령이 효력을 상실한 날이 다음 날로부터 2월이 경과하는 날까지 개인회생 채권에 대한 시효는 완성되지 아니한다는 시효의 정지 규정이 있는 바 입법론적으로 시효에 관한 규정을 통일적으로 정부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보고 있습니다. 이 일반 중지 금지 명령은 일반적 개별적 행위에 대한 중지 금지 명령은 이 시효 중지가 없다고 보고 있습니다. 시효 정지 규정이. 중지 금지 명령의 취소 변경. 중지 또는 금지 명령에 대한 즉시 항고가 인정되지 않습니다. 다만 법원은 상당한 이유가 있는 때는 이해관계인이 신청하거나 직권으로 중지 또는 금지 명령을 취소하거나 변경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법원은 담보를 제공하게 할 수도 있습니다. 중지 금지 명령의 송달. 중지 명령 또는 금지 명령은 채무자뿐만 아니라
개인회생 채권자들에게도 송달해야 됩니다. 다만 제3채무자에게는 송달할 필요가 없습니다. 강제집행 등에 대한 중지명령의 경우에는 신청인이 그 강제집행 등을 신청한 개인회생 채권자를 상대방으로 표시하여 중지대상 강제집행 절차를 특정해야 하므로 법원은 상대방으로 기재된 개인회생 채권자에게 송달하면 되고, 금지명령 경우에는 신청인이 특정한 개인회생 채권자에 대하면 금지명령을 구해야 할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상대방의 개인회생 채권자를 특정할 필요가 없으므로 법원은 개인회생 채권자 목록에 기재된 모든 개인회생 채권자들에게 송달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자, 이번 시간에는 개인회생 절차에서 법원의 보전처분과 그 다음에 중지, 금지 명령에 대해서 알아봤습니다. 이 보전처분과 중지, 금지 명령은 개인회생 개시 결정 전까지만 효력이 있습니다. 그 확정 후에는 개인회생 개시 결정 이후에는 효력을 상실한다는 점을 유념해 두시기 바랍니다. 다음에 다음 시간에는 이제 포괄적 금지 명령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감사합니다.